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날씨 따뜻한 것 같아 오늘. 네, 좀 낫죠? 네. 또 안 보이는 얼굴이 좀 있네요. 원래 왔어요? 오늘 처음 와요? 오늘 처음이에요? 저 우리 뒤쪽에 계신 분들. 네, 저번 주에. 근데 저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이 과목은 처음인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네? 2차만 2차만 하시구나. 자, 그래서 공부 새로 하겠다고 왔는데, 근데 처음에 와도 중요한 게 어느 과목 시간에 오냐. 처음 왔는데 민법 학개론 시간 오면 이건 내가 공부할 게 아니구나 하고 이제 포기. 근데 이제 처음 왔는데 우리 중개사법 오늘 저희가 하는 이 과목, 이 과목은 또 쉽고 우리 일상의 밀접에 연관이 있으니까 또 중요하고 이제 그래서 좀 할만해. 그러니까 참 그게 중요한 거야. 뭐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 살아가면서 참 타이밍이 있는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 맞춰야 또 어떻게 보면 공부해 나가는 것도 수월하고 그래요. 근데 그 타이밍을 못 맞춰서 공부 안 한 사람 많아요. 하필이면 학개론 그 계산 문제 복잡할 그 시간에 또 처음 온 거야. 그래서 이제 1교시 듣다가 이건 아니구나 하고 간 사람들 많아. 자, 그러니까 인생은 타이밍이야. 어쨌든 잘 왔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또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자, 이제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460페이지. 자, 460페이지. 이거 오늘 제가 결석도 하지 말고 지각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중요한 파트라. 지난번에 오늘. 근데 또 여기 안 오고 그러시네. 저쪽에 계신 분도 안 오고. 그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잘하다가 오늘 또 빠졌네. 결석하지 말라고 한 날 빠지네. 이걸 어떻게 해봐요. 자신 있나 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그리고 경매 아마 우리가 부동산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상식적으로도 좀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는데 의외로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많아.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경매에 관심 많은데 자, 그 경매 파트 우리가 또 오늘 다 공부할 건데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자, 우리 민법의 임대차 계약 있잖아요. 원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 같아요. 대등한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한테 유리하게 협상을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어떻게 해서든 유리하게 하려고 치열하게 두뇌 싸움 해야 되죠. 근데 그래도 어때요?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거요. 좀 많아. 임대인이 소위 갑질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좀 보호해야겠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가 만들어졌어. 자, 어서 오세요. 안 오는 줄 알았네 또. 그동안 안 빠지고 잘 오다가 오늘 빠지지 마라고 한 날 또 빠진 줄 알고 또.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할 때 그러면 상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할 때 근데 토지는 없어요. 토지 임대차 보호법은 없어요. 주택하고 상가만. 자, 그래서 이 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겠다 해가지고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거기 제정 목적을 보면 입법 목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주거용 건물 임대차인데 민법에 대한 특례, 그러니까 이제 특별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그러니까 이제 영세한 세입자를 좀 보호하겠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법이다 이 말. 영세한 세입자. 그러니까 이제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 다루는 내용 있잖아요. 이게 다 누구 유리하게 만들어졌다. 임차인. 그리고 여기 판례도 나와. 자, 분쟁이 발생해서 판례가 나옵니다. 누구 유리하게 결론이 나올까요? 임차인. 그러니까 내가 판례를 시험 볼 때 잘 모른다. 찍더라도 누구 유리하게? 임차인 유리하게 찍으면 90% 이상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임차인 유리하게 찍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판례를 읽었는데 이게 임차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몰라. 우리 이게 현실이야. 몰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우리 판례가 그러잖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막 아주 이상하게 말꼬리가 되게 흐르트러가지고 우리 민법 판례 보면 이해 안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법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게 해요. 일부러. 그래서 일부러 막 복잡하게 막 뽑아서 내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논점을 하나하나 볼 텐데, 주택이나 상가임대차나 구조적인 것은 같아. 구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는요, 차이점만 잘 체크하시면 돼. 상가임대차. 자, 그러면 이제 461페이지 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봐. 461페이지. 먼저 적용 범위. 자, 그럼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이제 어떻게 적용되느냐. 첫 번째, 주택임대차니까 당연히 어떤 건물? 주거용 건물. 그러면 이제 주거용 건물입니다. 그러면 주택 전부나 일부에도 적용된다 그러는데, 보통 이제 전부 적용되지만 일부. 자, 방 3개, 거실, 부엌이 있는 단독주택이야. 방 하나만 전세나 월세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방 하나만.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던데, 옛날에 주택이 부족할 때는 직장 다닌 사람 방 하나만 이렇게 하고 그냥 잠만 자고 다니면서 했잖아요. 요즘 이제 사생활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원룸이 발달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는 안 하는데,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 있다. 그다음 주택이기만 하면은 미등기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자, 그 내용이 이제 거기 판례에서 나와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일부를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거기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있잖아요. 동그라미 3번.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자, 이게 공부상 용도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용도로 판단한다 그랬는데, 자, 그게 이제 동그라미 1번 내용의 둘째 줄에 나와 있잖아요. 동그라미 1번의 둘째 줄.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물 대장이 있어. 그럼 건축물 대장에 뭐라고 그 용도가 올라가 있냐?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사무실로 되어 있거나 공장이나 창고로 되어 있다? 상관없어요. 계약을 할 때 나는 이거 주거용으로 쓸래요라고 계약했더니 다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무허가가 뭐냐면 불법이에요, 불법.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허가를 받고 지어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게 다 불법인데, 우리 대표적인 불법이 뭐가 있냐면 옥탑방 알죠? 옥탑방 다 불법이에요, 그게. 아니 왜 불법이에요?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옥탑방이 뭐냐면, 우리 옥상에 뭐가 있냐면 물탱크 있잖아, 우리. 근데 물탱크 우리나라 가면 다 노란색이고 막 그러죠. 그 보기 싫어. 그래서 이제 그걸 가려야 돼. 근데 이제 그걸 벽돌로 해가지고 가리다 보니까 공간이 남으니까 사람들이 조그맣게 방 하나, 부엌 하나 만들어가지고 세를 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옥탑방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옥탑방에 새들을 사는 사람 있죠? 근데 이렇게 불법이면 어떻게 되느냐? 철거 대상이 돼. 불법은. 자, 그러면 불법 건축물은 철거 대상인데, 사람들이 철거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구청에서 빨리 철거하라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 그럼 이행 강제금이 얼마냐? 한 달에 아니 1년에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나온다고 해봐요. 근데 그걸 세를 주고 월세를 50만 원 받아. 그럼 1년에 얼마야? 600만 원 들어와. 그럼 1년에 이행 강제금 한 30만 원, 50만 원 주고 600만 원 벌어. 자, 사람 철거할까 안 할까? 안 해. 그래서 안 해. 근데 또 강제적으로 막 그걸 강압적으로 철거하라 이렇게 하냐? 그러지도 않아. 왜? 영세한 세입자들이 옥탑방에 살자. 그럼 그 사람들 그 철거하면 다 쫓겨나야 돼. 살 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막 강력하게 그 규제하지든 않아. 어쨌든 옥탑방이 그런 거야. 그럼 그 세입자 보호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그랬습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근데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인데, 자, 우리 교재 462페이지 봅니다. 거기 이제 4번에 나와 있잖아요. 자, 462페이지. 자, 일시 사용. 그러니까 잠깐 머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같은 데 다니잖아요. 그럼 호텔, 여관, 콘도, 민박 한 2박 3일, 3박 4일 머무르는 거 있잖아요. 자, 이런 데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등기 전세. 그런데 원래 주택 임대차가 뭐냐면 다 월세 개념이야. 월세.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월세 개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뭐가 있냐면 전세제도라는 게 있어요. 참고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전세보증금 목돈을 주면 달달이 월세를 줘야 안 줘요? 안 주는 거. 그러니까 외국이 우리나라에서요, 깜짝 놀라는 제도 중에 이게 들어가요, 전세. 와, 월세를 안 줘도 되는 이런 제도가 있다. 깜짝 놀라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가장 놀라는 것 5 안에 들어간다니까. 외국인 우리나라에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그 5 안에 들어가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이태리 타올 있잖아요. 그거 한번 맛을 보면 얘네들이 진액할 때 무조건 선물 사가지고 한번 써보면 애들이 거기 빠진다는 거지. 왜 이태리 타올인지는 아직도 모르잖아요. 그걸 왜 이태리 타올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는 아직도 몰라. 그런데 봐봐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 전세제도가 이제 달달이 월세를 안 줘도 되게끔 하는데, 그걸 이제 임대인이 그걸 은행에다 맡겨놓고 거기서 이자 수익으로 월 차임을 충당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걸 목돈을 가지고 다른 데로 굴리기도 하고 투자 수단으로 굴리기도 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도입된 제도가 이제 전세제도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월세 제도인데 이 월세라는것과 구분하기 위하여 이제 전세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세란 말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민법 용익물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죠. 그 전세권하고 말이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익물권은요,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전세권 등기를 해야 돼. 근데 우리 주택임대차는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해. 우린 채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물권의 전세권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것을 미등기 전세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또 주택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채권적 전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독특한 제도인 이 전세 제도를, 이것도 주택임대차이 아니에요. 주택임대차니까 자, 이거 적용한다 안 한다? 당연히 적용한다. 이거. 그래서 원래는 이제 월세기. 근데 이제 또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또 연세 제도가 있는 거 아시죠? 연세. 그 연세가 주로 어디에서? 제주도에서 많이 해요. 제주도.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보통 임대차 기간을 1년 단위로 많이 해요. 우리 보통 2년 하죠. 근데 제주도는 1년 단위예요.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월세 달달이 되는 게 아니라 1년치를 한꺼번에 줘. 근데 제주도는 왜 그런다고 했어요? 예전에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제주도는 이사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철이 있어요. 그게 언제 아무 때나 이사하면 안 돼요. 제주도는 보통 이렇게 섬지역이나 부둣가에 사는 사람들이 미신이 강해. 그러니까 특히 제주도가 미신이 굉장히 강해요. 일본은 육지요 섬이에요. 일본. 섬이죠. 그러니까 일본도 미신이 굉장히 강한 미신. 그러니까 일본은 별의별 신이 수천 개가 있어요. 일본은. 그래서 미신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거기. 막 북두칠성 신도 있고 막 그러고. 일본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신 중에 또 가장 무서운 신이 있는데 어떤 신인지 아세요? 뱀. 제주도 뱀 많아요. 여러분 놀러 갈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한라산이나 올레길 갈 때 그 뱀에 물렸다 이런 사람 많아. 근데 제주도에 살고 있는 뱀이 다 뭐냐면 살모사라고 독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제주도 혼자 가면 안 돼. 그래서 예전에 올레길 혼자 걷던 40대 여성분이 급해서 소변 보다가 엉덩이 독사 물려가지고 막 헬기 타고 지나가고 그런 적도 있고 뉴스에 나. 그래서 이제 제주도 축제를 하게 되면 뱀 모양 엄청 크게 만들어가지고 씨가지 행기라고 그래. 근데 이제 그런 신도 있지만 집집마다 또 신이 다 있어. 집집마다. 그래서 이 신을 놀래키면 돼, 안 돼? 그러면 신을 놀래키잖아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거나 병들거나 그런데. 그래서 절대 놀래키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안 된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사 가고 이사 들어오고 이렇게 바뀌면 그 놀래가지고 다치게 안 돼.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신이 자리를 비울 때 이사 가야 돼. 그러면 이제 1년에 일주일간 자리를 비워요. 그 신들이. 그래서 언제 자리를 비우냐? 연말에 제주도에 있는 모든 신이 한라산 꼭대기에서 모여서 회의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 비울 때 이때가 제주도 이사철이야. 그러니까 그때만 이사해야 돼. 그러니까 그때 이사 미리 2-3달 전에 막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돼. 왜냐면 동시에 이사니까. 근데 이제 요즘 육지 사람들이 내려가서 이제 그런 거 안 따지니까 좀 많이 좀 적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제주도 토박이들은 그런 거 굉장히 따져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연세 제도도 있긴 해. 그럼 그 연세 제도도 주택임대차법 적용한다 안 한다? 이것도 빌려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월세, 연세, 그다음에 우리 전세 이런 거 다 적용한다 이런 얘기. 그다음
법인에게 적용되나요? 자, 이 법인은 거기 자, 461페이지. 이제 조금 우리 책이 다른데 460 맨 밑에 인적 적용 범위 그랬죠? 그러니까 1번 범 당연히 외국인한테도 적용됩니다.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전세 월세 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데가 서울 용산이에요. 용산. 용산에 보면 이제 외국인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거기 월세로 사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월세 한 달 월세가 5천만 원 막 이래요. CEO 얘네들이 와서 엄청 고급스러운 데 살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맨 밑에 법인이잖아요. 자, 그럼 페이지 넘겨봐요. 자, 462페이지 이제 법인을 보면, 자, 주택은 사람이 사는데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은 살아있는 생물체가 아니니까 주택임대차법에 적용이 안 되는데 일부 법인에게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 일부 법인이 뭐냐면, 자, 거기 박스 안에 보면 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고, 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이렇게 있잖아요. 이들에게만. 자, 그러니까 이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 자, 임대차 계약을 그 법인 이름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직원들 기숙사로 쓰기 위해서 그 직원이 거기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하면 이제 인정해준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돼. 일부 법인에게 적용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일부 법인에게 적용.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갑니다. 463페이지 이제 두 번째 논점. 자, 이번엔 존속기간. 자, 이건 우리가 다 알아요. 상식적으로. 자,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최단 기간 몇 년 보장해줘야 하면 몇 년? 2년. 이거 다 아시죠? 2년. 그런데 이제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약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만약 1년으로 계약했다. 그럼 이제 임차인은 1년 살고 나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반대로 1년 계약했으니까 임대인이 이제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나가세요라고 했을 때 임차인은 1년 계약했지만 나 그냥 1년 더 살래요. 2년 살래요.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임차인이 2년 주장할 수 있어요. 1년 계약했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임차인 유리하게 항상 임차인. 자, 그다음. 자, 거기 2번에 임대차 지속인데 이것도 다 알아. 자, 우리가 임차 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보증금 받고 나가야 되는데, 자,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내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 달, 두 달 더 살아. 자, 이렇게 한 달, 두 달 더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임대차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유지된다 이 얘기고 보증금 받을 때. 그 다음 거기 3번. 자, 이거 3번 별표하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조문이에요. 3번.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중요한 조문. 자, 무슨 얘기냐면 임차권은 그 주택의 경매로 넘어가면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2년 계약했는데 1년밖에 안 살았는데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임차권은 소멸하는데 여기서 소멸한다는 얘기가 뭐냐. 임차인도 그 경락대금에서 자기 보증금 배당 받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 아직 기간 남았으니까 더 눌러붙어 있을래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나가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단서야. 단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몰라. 우리 수험생들은 보증금 모두 못 받았다. 여기에 꽂혀가지고 돈이 중요하잖아 우리.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이거 여기에 밑줄 쳐야 돼. 대항력 있는 임차권. 그 말에 밑줄을 딱 쳐야 돼.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뭔 말이에요? 그런데 자, 대항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 자,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이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 대항 요건을 언제까지 갖춰야 되느냐? 가장 선순위로. 그러니까 보통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려. 그럼 은행에서 이제 저당권 설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세입자로 들어가. 그럼 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되죠. 그러면 대항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차권자가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선순위일 때 대항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저당권 밑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보증금, 전세 보증금이 2억인데 배당을 받다 보니까 순위가 늦어가지고 1,000만 원밖에 못 받았어. 그럼 나머지 다 못 받고 어떻게 되냐?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로 들어갈 때 이거 권리 분석 잘하고 들어가야 돼. 이것도 모르고 들어가면 큰일 나. 그래서 가장 선순위로 있을 때가 뭐다? 대항력이 있다 이런 말 합니다. 자, 그거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자, 맨 밑에 이제 463페이지. 이제 잘 들어야 돼. 자, 여기서. 자, 계약의 법정갱신, 또 다른 말로 묵시갱신 그러는데, 자, 묵시갱신은 묵이란 말, 침묵. 그러니까 이제, 자,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갑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건지 아니면 그만둘 건지 막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도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니까 나가세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들어와서 살 거예요. 뭐 뭔가 얘기가 있어야 돼. 임차인도 나 이제 이사 갈 거예요. 뭔가 얘기해야 되죠? 자, 그 얘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자, 거기 밑줄 치세요. 임대인은 기간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거기 밑줄. 임대인은 자, 첫째 줄에 있죠? 그 다음 임차인은 거기 넷째 줄에 있잖아요. 넷째 줄.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나 이사 갈래요. 이런 얘기를 해라 이 말이에요. 또 임대는 당신 이제 나가세요. 이 얘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얘기를 안 해. 그래가지고 이 기간이 다 끝났어. 그럼 어떻게 된다? 자, 거기 셋째 줄 밑줄. 셋째 줄. 그러면 전임자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잖아요. 자, 거기 셋째 줄 밑줄. 자, 그 기간이 끝난 때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인 것으로 본다. 자, 다시 임대. 그러니까 그 조건 그대로 유지된다 이 말이에요. 그 조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데 거기 맨 마지막 줄 밑줄. 맨 마지막 줄 거기. 자, 기간은 그런데 얼마로 본다? 2년 체크. 그러니까 여전히 기간은 2년이 보장된다. 그래요. 2년이 보장. 자, 페이지 넘겨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2년은 보장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아무 때나 나간다고 통지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2년이 보장되지만 꼭 다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아무 때나도 나갈 수 있어. 자, 이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것 잘 못 알고 있어, 우리. 그러니까 자, 분명히 거기 봐봐요. 거기 첫째 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하고 이 통지가 임대인 도달로 몇 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자, 이거 알아요. 왜 3개월 기다려야 되느냐? 보증금 마련할 시간은 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나가면서 오늘 얘기하면 하루 만에 어떻게 보증금 마련해요?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도 어때요? 중개사무소에다 물건 내놓고 다른 세입자 드리고 이런 할 시간적 여유는 줘야 되잖아요. 보통 집주인은 어떻게 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보증금 받아서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 여유는 줘라. 그래서 3개월이 지나야 효력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3개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묵시갱신. 아무 때나.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 임차인이 2년 다 채우지 않고 만약 1년 만에 나가겠다고 그랬어. 그래 이제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요. 그럼 중개보수 누가 줘요? 임차인 줘요? 집주인 줘요? 임차인 주죠? 그러면 안 돼요. 그 임차인한테 바가지 씌우는 거예요. 임대인이 줘야 돼. 그런데 봐봐, 이거 항상 우리 계약이 누구 유리하게, 임대인이 자기 유리하게 많이 한다니까 이거. 봐봐, 임차인 아무 때나 나간다고 될 수 있잖아요, 법에. 이거 임차인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자, 갑이 임대인이고 이제 을이 임차인이잖아요. 근데 임차인이 기간 채우지 않고 나간잖아요. 그럼 이제 새로운 임차인이 이제 자,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데 임대차 계약은 갑과 이 사람 사이에 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중개를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새로 들어온 임차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니까 중개 보수를 누가 줘야 돼? 신규 임차인 줘야 되고 그다음에 누가? 집주인이 줘야 돼. 근데 이 중개 보수를 이 사람한테 떠넘겨.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주인이라면 이거 하지 마. 그거 떠넘기는 거요. 근데 다 안 그래. 양심 있는 사람은 다 자기가 부담해요. 임대인이 다 계산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뭐 했을 때? 묵시갱신 했을 때. 근데 이런 경우 있어. 자, 맨 처음 계약을 했을 때. 맨 처음 2년 계약했는데 1년밖에 안 살고 나가.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이때는 보통 임차인이 왜? 계약 위반이 돼. 자,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임차인한테 이제 책임지라 이제 이렇게 할 수 많이 합니다. 그때는. 자, 그다음. 그럼 이제 이런 묵시갱신이 항상 인정되나요? 거기 예외 안 되는 거 있어요. 두 가지 체크하세요. 차임을 이익이 연체했을 때. 자, 이익이란 말은
연속적으로 2번 밀리거나 띄엄띄엄 해서 2번 밀리거나 이렇게 이익이 연체하면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으로서의 현저한 의무 위반 그랬습니다. 자, 임차인으로서의 현저한 의무 위반. 그러니까 임차인도 관리를 잘해야 돼, 안 해야 돼? 관리 잘해야 돼요. 근데 예전에 그 알아요? 그 사례. 어떤 임차인이 그 거실 방에다 못을 200개 넘게 박았잖아요. 이런 악덕 임차인도 있어. 또 화장실 변기 막 유리 다 깨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악덕 임차인. 그리고 쓰레기를 치우도 안 하고 얼마나 더럽게 해가지고 청소 비용만 얼마나 꽤 들었다 뭐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지. 그럼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세를 줘 안 줘? 안 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돼. 또 맨날 부부싸움 하느라고 막 밥솥 집어 던져가지고 유리창 깨고 벽에 금 가고 막 이런 사람 있어 없어? 남 얘기 같지 않죠 우리? 해봤어 안 해봤어? 저는 이걸 경험했어요. 제가 이제 맨 처음 방 얻어가지고 이제 들어갔을 때 바로 내 옆에서 살고 있는 거기 신혼부부인데 남편이 뭐 배달 오토바이 뭐 배달 업종인데 밤 12시에 들어와. 그럼 그때부터 싸워 1시간 동안 소리 지르면서 집어 던지고 그 동네가 다 시끌벅적. 그래서 제가 나 도저히 못 살겠다. 나 나가겠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우리는 모범 세입자니까 놔두고 내가 이 사람 쫓아내겠다. 그래서 쫓아내려고 월세를 더블로 2배 달라고 그랬어. 근데 주고 살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집주인도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나왔다는 거 아니야. 와, 거기서 유명해. 하여튼 그 동네가 다 시끌시끌.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이혼하고 헤어졌다 뭐 이런 말. 그 어떻게 살아 매일. 그러면 그 여자는요 그 다음날 자기 친한 언니들 불러. 그래가지고 대낮부터 소주를 까기 시작해요. 그 현관 앞에 소주병 20-30개 매일. 내가 놀랬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나. 와, 진짜 동네가 다 알아. 동네 사람. 자, 그러니까 이런 세입자한테는 묵시기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건. 자, 이제 이게 중요해. 그럼 여러분들은요, 자, 묵시갱신하고 계약갱신 이걸 구분해야 돼요. 자, 일단 묵시갱신은 뭐다? 침묵. 그러니까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임차인도 나가겠다는 얘기가 없어. 그래서 암묵적인 합의로 계약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 말이죠. 근데 계약갱신 요구는 뭐냐? 계약을 갱신합시다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야. 누가? 임차인. 왜 요구했을까? 임차인이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니까. 그러잖아요.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니까 난 못 나가겠다. 나 여기서 더 살고 싶다. 계약을 갱신합시다. 이렇게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임차인한테 인정되는 아주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실은 임대인도. 왜냐면 악덕 임차인 어쩔 수 없이 받아줘야 되는데 참 이것도 난감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도입은 됐어. 자, 원래 이게 상가에 있던 게 주택에도 도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구분 잘 하세요. 묵시갱신은 나가란 말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계약갱신 요구는 나가라고 하니까 뭐 있다? 난 못 나가겠다. 계약을 갱신합시다라고 요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누구한테 인정되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인정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와.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다. 맞아 틀려? 틀렸잖아. 이런 걸 틀리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자, 그러면 이제 계약갱신 요구입니다. 그러면요.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이걸 임차인이 언제까지 해야 되냐? 기간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이때 요구해야 돼. 자, 계약갱신 요구는 이때 요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줄 하세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자, 첫째 줄 있잖아요. 거기 계약갱신. 그런데 이제 임대는요. 거절 사유가 없으면 이거 거절 못해요. 받아줘야 돼. 자, 그러면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자, 이거 조금 이따 볼 거고요. 자, 박스 안에 있는 거 조금 이따 보고. 자, 맨 밑으로 내려옵니다. 464페이지. 맨 밑으로 내려오면, 자, 계약갱신 요건은 몇 번 행사할 수 있다? 딱 한 번. 딱 한 번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기간은 그럼 얼마로 본다? 2년. 거기 체크. 기간 2년. 다시 2년이 보장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 갑니다. 그럼 이제 갱신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첫째 줄 밑줄 하세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그 조건 그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는요. 좋아. 그럼 받아줘야 되는데 그럼 보증금이나 월세는 올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조 보험에서 증감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증액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다? 감액도 할 수 있는데 이때 증액은요 우리 5% 못 넘어요. 감액은 얼마든지 해도 돼. 왜? 임차인 유리하니까. 그런데 증액은 몇 퍼센트? 5% 못 넘습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1년 내에 이것은 조금 이따 나중에 하는 거 다 됐어요. 거기 맨 밑에 20분의 1이라고 돼 있죠. 그게 5%예요. 거기 맨 마지막 줄 20분의 1. 20분의 1이 5%잖아요. 자,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이거 다른 데서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거기 이제 4번입니다. 그러면 아까 2년 보장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2년 보장되지만 또 마찬가지. 임차인은요, 2년 다 안 살고 아무 때나 나간다고 통지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4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통지가 임대인 도달 후 몇 개월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3개월 체크. 자, 이렇게 이제 체크를 다 하시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자, 왼쪽으로 옵니다. 자, 그 박스를 보세요. 자, 왼쪽 페이지. 그럼 이제 이게 거절 사유예요. 자, 이거 이제 외우진 않아도 돼. 안 외워도 다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임대인 입장에서는요, 이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지만 이 외에는 거절 못해.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떤 경우냐? 자, 여기 2기 체크 동그라미 2기. 동그라미 2기. 자, 차임을 2기 연체하면 이거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다. 자, 이건 당연히 거절할 만해요, 안 해요? 하죠. 그 다음 세 번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임대인이 당신 사정 좀 딱한 건 아는데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제가 이사 비용이라도 한 200만 원 드릴 테니까 나가세요. 그럼 임차인이 알았다. 그렇게 하면 돼요. 합의가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임차인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 자, 우리 동의도 없이 지 마음대로 다른 사람한테 또 세를 주면 돼, 안 돼? 이건 계약 위반이잖아. 민법에서 보는 거. 그 다음 또 임차주택 전부 일부를, 자, 이거 체크. 고의나 중대한 과실 체크. 그냥 과실이 아니라 우리 민법에서 법조문에 보면 과실 있잖아요. 그건 다 경과실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중대한 과실은 법조문에 중대한 과실이라고 써줘요. 우리 민법 공부하다 보면 들어. 우리 차고할 때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차고 민법 총칙할 때 기억 안 나? 안 나도 돼. 자, 그래서 이건 중대한 과실입니다. 이걸로 건물을 부수고 있어. 이런 사람한테 세를 줘, 안 줘? 못 200개 박았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다음 또 임차주택 전부 일부가 멸실됐. 건물이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세를 주냐고요. 멸실되고 있으면 세를 안 돼. 자, 그다음에 또 이것도 봐봐요.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여기만 대부분이야. 자, 봐봐. 여기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또는 일부, 전부 또는 일부야. 근데 여기만 대부분이야. 자, 어느 경우 철거하거나 뭐 했을 때 재건축한다고 할 때. 자, 여기 체크. 철거나 재건축할 때만 대부분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건물 전체를 다 부수거나 그 다음에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일부 화장실만 리모델링 한다 이런 경우는 못 쫓아내. 근데 이제 이게 상가 있을 때 임차인이 이걸 핑계대고 많이 쫓아냈어요 예전에. 그래서 나 이거 철거할 거야, 리모델링 할 거야 해놓고 내보낸 다음에 안 해. 다음 세입자 드려. 이런 식으로 이걸 많이 악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 나, 다 이게 추가가 됐어. 가, 나, 다가 뭐냐면 처음부터 공사한다고 얘기했을 때 나번에 지금 막 건물이 무너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뻔히 공사해야 된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번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나 재건축. 그러니까 우리 공법에서 배우잖아요. 정비법에 따라 이 지역이 다 재개발, 재건축 들어간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나는 세를 주고 싶지만 어차피 다 비워야 되니까. 자, 이런 경우에만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자, 이거 엄청 중요해, 이거. 임대인이 자기가 살겠다고 내보내는 거. 이게 이제 주택에만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직계, 존속, 비속이란 말로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직계, 존속이라면 부모, 비속이란 말은 자녀. 그러니까 임대인 본인이 살든가 아니면 부모가 살든가 자식이 살든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내보낼 수 있어. 근데 이제 이게 어때? 거짓말로 많이 쫓아내. 자기가 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하시죠. 조금 이따 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재 위반했다. 또 임대차 전속하기 중대한 사유가 있다. 당연히 거절하겠죠. 자, 대충 안 해도 돼요. 여기 노란 글씨만 조금 조심하면 돼. 자, 그럼 이제 이제 이거 잘 봐야 돼요. 우리 주변에 아주 이게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자기가 살겠다고 갱신을 거절해가지고 임차인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세입자 들인 거야. 그럼 왜 다른 세입자를 들였겠어? 기존의 임차인을 그대로 받아주면 보증금 올리고 싶어도 몇 퍼센트? 5%밖에 못 올려. 월세가 50만 원이야. 이거 올리고 싶어도 얼마? 5%. 그러면 5%가 55. 15,000원밖에 못 올려. 근데 이 사람한테 50만 원 받은 월세를 내쫓아내고 다른 사람한테 80만 원 받아. 그럼 30만 원을 더 받아. 자, 여러분 같으면 내쫓아 안 내쫓아? 봐봐, 이거 봐봐. 양심불명 다 쫓는다. 바로 대답하잖아. 응? 돈독이 올라가지 만 노래. 이런 식으로 말이야. 경제적 약자 임차인 쫓아내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봐봐. 근데 사람들 하겠어 안 하겠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장해 준대. 자, 그럼 얼마 손해배상하냐? 자, 오른쪽 갑니다. 5번. 오른쪽에 5번. 자, 5번에 보면요. 임차인이 자기가 살겠다고 쫓아내놓고 알고 봤더니 제3자를 들였어. 자,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해야 되는데, 자, 손해배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일단 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있어요. 합의. 거기 합의란 말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2번에. 자, 그런데 합의가 없으면 다음 중에 큰 금액 그랬어. 거기 기역, 리은, 디귿 중에 뭐다? 큰 금액. 거기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셋 중에 큰 금액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잘 봐봐요. 첫 번째.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3개월분 해당하는 금액 그랬는데, 자, 그냥 월차임이 아니라 환산 월차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전세 보증금 6천만 원에 자, 월세 50으로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월세 이것만 3개월치가 아니라 이 보증금을 이걸 월세로 다 환산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 우리 법에 있어 이게. 자, 뭐라고 돼 있냐 봐봐 뒤쪽에. 자, 이게 자, 뒤쪽에 가서 보면 479페이지 479페이지 봅니다. 자, 거기 3번 봐봐요. 3번에 보면 보증금을 이렇게 월세로 돌릴 때 너무 많이 받지 마라 해가지고 그걸 제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479페이지 3번에 보면 그 박스를 봐봐요. 거기 보면 은행법에 따라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해가지고 거기 연일할 그랬죠? 거기 그때 연일할이 10%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둘째 2번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자, 항상 기준금리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여기에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인데 이게 2%. 이것을 뭐 해라? 더해. 자, 그러면 그 박스 위에 바로 둘째 줄 봐봐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높은 비율을 곱하라, 낮은 비율을 곱하라. 그 박스 바로 위에 있잖아요. 낮은 비율 그랬잖아요. 그 박스 위에. 찾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자, 이 6천만 원을 월세로 돌릴 때 일단 10%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 공식 기준금리. 자, 예를 들어 2%라고 해봅시다.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하라고요? 2%를 더해. 그럼 얼마예요? 3. 그러면 이제 이것과 이것 둘 중에 높은 거 낮은 거 뭐가 낮아? 4%. 이게 낮잖아요. 이걸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4%를 여기다 곱하니까 4, 6은 24니까 얼마? 240만 원 나와. 그러니까 6천만 원을 월세로 돌릴 때 1년에 240 넘으면 안 돼. 그럼 1년에 12달이니까 12달로 나누면 얼마냐? 20만 원. 아, 그러니까 6천만 원을 자, 이 조건 상황에서 월세로 돌린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냐? 20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럼 환산 월차임 이걸 여기다 더해주란 얘기야. 이걸 다 이렇게.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70만 원. 그러면 이 환산 월차임에 3개월 치니까 얼마예요? 37은 2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라 문제 안 나오니까 일단 이해는 되죠? 그 다음 이거. 이 사람 쫓아내고 다른 세입자를 부렸어. 그런데 이 사람한테도 보증금은 그대로인데 월세를 이 사람 50만 원 받아 이 사람한테 80만 원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럼 이 둘이 차액이 얼마야? 차액 30이잖아요. 그 차액에 얼마? 자, 30만 원의 2년치야. 자, 30만 원의 2년치니까 24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야? 3, 4, 12에 72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러죠? 차액. 그 다음 갱신 거절로나 임차인 입은 손해액인데, 자, 왜 손해가 났냐? 계속 살면 좋을 텐데 못 살, 이사해야 되죠. 이사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집 구하려면 중개 보수 줘야 돼, 안 줘야 돼? 또 입주하려면 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또 도배나 장판을 좀 교체하면 그 인테리어 비용 들어가죠. 그러니까 안 들어가도 될 이 비용이 들어가. 얼마? 한 3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도 해봐. 자, 그럼 이 셋 중에 뭐라고요? 큰 금액. 이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쫓아내면 돼, 안 돼? 이렇게. 자, 그러니까 뭐 계산하라 이런 문제가 안 나? 이런 건 안 나오고. 자, 그래서 손해배상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내면 안 된다. 자, 다시 앞으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묵시갱신하고 계약갱신을 구분 잘해야 돼요. 자, 465페이지 이제 대항력 봅니다. 자, 대항력은 뭐냐면 말 그대로 대항할 수 있는 힘. 야, 너 내 집에서 나가. 이랬을 때 나 못 나가 하고 버티는 게 뭐다? 대항. 자, 그럼 이런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요, 조건을 갖춰야 돼. 뭘 갖춰야 되느냐? 대항 요건이라고 있어요. 대항력. 자,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대항 요건이 뭐냐? 자, 페이지 남깁니다. 자, 대항 요건. 자, 여기 있어. 주택인도와 뭐다? 주민등록. 자, 거기 체크하세요. 첫째 줄 동호. 주택인도와 주민. 이제 주택인도란 말은 이제 이사해서 그 집에 입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등록은 뭐냐면 우리 전입신고. 동주민센터. 자, 이걸 똑바로 잘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이 전입신고를 똑바로 잘해야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글자 따서 주주 이렇게 하면 돼. 주주. 주택인도 주민등록 앞글자. 주주. 그럼 이걸 갖추는 언제부터? 다음날 0시부터. 자, 다음날 0시. 자, 이걸 갖춘 다음날 0시. 이건 이제 우리가 상식으로 다 알아요. 다음날 0시. 자, 그리고 이제 거기 3번에 대항력 인부. 그런데 인부가 뭐냐면, 저도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인부란 말 썼대. 인정하고 부인하고 그런 것 같아. 인정되는 거, 부인되는 거. 이런 말 안 쓰는데. 특이하겠죠. 그래가지고 거기 판례가 쭉 있잖아요. 자, 이런 판례는 지금은 놔두세요. 자, 지금 판례는 놔두고 일단 이렇게 하면 돼. 이 판례도 무조건 누구 유리하게 결론 났다? 임차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항력 세부 내용 이것도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항력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야, 너 내 집에서 나가. 근데 나 못 나가 하고 버티는 거다. 이것만 알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 자, 468페이지 갑니다. 자, 468페이지면 이제 보증금 회수인데,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변제가 있고 최우선 변제가 있는데, 자, 이 말은 언제 쓰느냐?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럼 이제 경매로 넘어가면 이제 임차인도요, 그 경락대금에서 자기 보증금 배당을 받아야 돼. 자, 그럼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때 어떻게 배당해 주냐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냐? 안 그래. 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제 민법하고 공시법에서 이제 좀 들어서 봤어. 자, 물권하고 채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물권이 이겨요. 그러니까 채권이 선순위라고 해서 먼저 못 받아가. 물권을 못 이겨. 자, 그래서 물권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동순위 해가지고 안분 배당합니다. 그 다음, 물권하고 물권끼리끼리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하면. 그렇죠. 선순위 등기. 그러니까 저당권, 전세권 등기가 빠른 사람이 먼저 배당받아요. 순서대로 배당받아요. 그러니까 순위가 늦으면 돈이 부족해. 그럼 배당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러니까 순서가 빨라. 채권끼리끼리는 어떻게 돼요? 채권끼리끼리는 순서가 없어요. 채권끼리끼리는 순서가 없어요. 다 똑같은 순위야. 공순위. 그러니까 먼저 받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돈 빌려준 사람은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그러면요, 그 집 안방에 가서 들어 눕고 그냥, 아니면 너 콩팥 하나 팔아라 막 이런 식으로 조폭. 진짜요? 사채 썼다고 그래요. 안 그러면 막 인신매매단한테 네 와이프 팔아서 넘겨 막 이런다. 인신매매다. 또 네 딸내미 팔아 막 이런. 진짜예요, 그렇게. 그럼 또 채무자는 어떻게 해?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 그럼 네 와이프 팔아.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래. 와이프.
네 딸내미 팔아 그럼 그건 못 판다고 그래. 그런데 이제 네 와이프 팔자고 그래. 그러니까 무서워 이렇게 사채. 그러니까 이렇게 사채는 그러니까 절대 사채 쓰면 안 돼. 자 그러면 주택 임차권이잖아요. 물권이요, 채권이요. 임차권은 물권이요, 채권이요. 채권 우리 계약법에서 배우잖아. 아직 진도 안 나갔어? 아직 진도 안 나가. 안 나가. 우리 물권이 영익물권, 담보물권 있잖아요. 그럼 지금 민법 진도 어디 나갔어? 담보물권? 그 다음에 계약법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임차권, 환매권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만약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임차권도 채권이니까 물권 이게 못 이겨. 못 이기잖아요. 아 근데요 물권처럼 보장해줘.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이야. 그래서 이제 임차권을 보호하는 제도 중에 아주 중요한 제도가 이거. 시험에 그러니까 아주 잘 나오죠. 자 그럼 먼저 우선 변제가 있습니다. 자 우선 변제가 있으면 뭐냐면 자,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환가되면 이제 경락대금인데 자 여기다 밑줄 놨어요.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 여기다 밑줄. 자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받는다. 자 거기 셋째 줄이 있잖아요. 자 1번 의의 셋째 줄 후순위 권리자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한 사람과 이 임차권자 확정일자하고 따져가지고 순서가 빠르면 먼저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차권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마치 등기처럼 인정해가지고 이렇게 먼저 배당받죠.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확정일자를 받아서 이렇게 먼저 받는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일단 조건이 있어요. 자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요. 자 거기 첫째 줄입니다. 의의 첫째 줄을 보면 대항 요건과 그랬죠. 그 다음에 둘째 줄 확정일자를 갖춘 이랬잖아요. 거기 체크. 그러니까 대항 요건과 뭘 갖춰야 된다고요? 확정일자. 그러니까 대항 요건 주택인도 주민등록화 확정일자. 그럼 이 확정일자를 갖추는데 자 그럼 이 확정일자를 어디다 갖추냐? 그 밑에 봐봐 이제 양가로 2번에 양가로 2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주택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 등기소 공증사무소 막 있잖아요. 이걸 다 묶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확정일자 부여기관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 중에 가장 쉽고 편하고 빨리 받을 수 있는데 어디 찾아가면 돼요? 동주민센터 가면 돼. 그래서 우리 전입신고하러 갈 때 그때 같이 받아버리면 됩니다. 동주민센터 가는 게 가장 쉽고 편하고 빨라요. 우리 다 그때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확정일자를 받는 즉시 효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한 날짜와 확정일자 받은 날짜 해가지고 누가 빠르냐 이거야. 빠른 사람이 먼저 배당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이제 거기 469페이지 469 오른쪽에 4번 내용이에요. 4번. 자, 우선 변제권 내용을 봅니다. 자,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 발생한다 밑줄. 자, 469페이지 4번에 1번 4번에 1번 밑줄. 자, 동그라미 1번. 자, 그런데 둘째 줄 대항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중요해. 또 여기서 대항력이 전제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거요. 우리가 자, 2월 25일 날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하고요. 자, 전입신고하러 갈 때 확정일자도 같이 받았어. 그럼 이날 확정일자를 받았으니까 이날 확정일자 우선 변제가 인정돼야 되잖아요. 근데 대항력이 전제돼야 돼. 즉 대항력이 효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대항력은 이날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대항력은 언제 효력 발생한다? 다음날. 그러니까 2월 26일 0시 이때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게 효력이 없으니까 확정일자도 효력이 없어. 그 말이에요. 그럼 이날 저당권이 있어. 그럼 누가 빨라요? 그렇죠. 저당권이 빠른 거지. 이게 효력이 없어. 그럼 다음날 저당권이 생겼어. 그럼 이제 이때는 어떻게 돼? 이날 날짜를 갔잖아요. 아 근데 확정일자가 빠르다 이래서 판례가. 왜? 여기는 0시다 이거 0시.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대법원 판례예요. 같은 날이니까 동순이라고 해도 되는데 판례는 무조건 누구 유리하게? 임차. 이거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대항력이 전제돼야 된단 말이 그 말입니다. 거기. 자, 나머지는 판례니까 따로 안 봐도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개념만 잘 알아두세요. 자, 판례니까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일단 놔두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471페이지 승계도 볼 필요 없어요. 이건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자, 472페이지 갑니다. 최우선 변제. 자, 이제 최우선 변제를 잘 봐야 돼. 자, 이거 중요해.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최우선 변제 보겠습니다.